두 번째 사건입니다. 자, 벨기에 브뤼셀이라는 곳에서 아주 끔찍한 황산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인한 피해를 당한 여성은 바로 패트리샤 르팡이라는 여성입니다. 자, 그녀가 얼마나 끔찍한 황산 테러를 당했는지 그녀가 테러를 당하기 전의 모습과 후의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도 알아보기 힘든 모습을 한 그녀가 바로 같은 여성의 패트리샤 르팡입니다. 자, 그녀에게 황산 테러를 가한 남자는요, 바로 그녀와 한때 연인 관계였었던 당시 57살의 리차드 레메스라는 인물입니다. 바로 이 남성입니다. 아주 얼굴을 봐도 진짜 사람 얼굴 갖다가 판단하는 건 진짜 아니지만 이 남자의 경력을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제가 왜 이런 반응을 하는지 아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패트리샤와 리차드는요, 2009년 1월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녀의 이 고통스러운 역사의 기원은 2008년 말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그녀는 두 번의 결혼 실패한 경력이 있었어. 그래서 두 번의 결혼 실패한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었대. 그러다가 그 건물의 주인이었던 1층에 사는 이 리차드 레메스라는 이 남성을 만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리차드 레메스라는 인물을 만나게 됐지만 사실 또 되게 또 하늘도 참 정말 가혹하시지. 이 남자가 유부남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남자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났고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고 그게 조금 더 발전해서 연인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일단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는 헐크라는 별명을 가졌대. 그는 사실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러면서 항상 그녀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대요. 그리고 하루에도 20-30개가 넘는 모바일 메시지를 보낼 때가 있었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카톡으로 해가지고 몇 번이나 하루에 서로의 안부를 주고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약간 이렇게 조금 50대 넘은 60이 다 돼가는 이렇게 나이가 좀 중후하신 분들이 하루에 막 30개 이상의 메시지를 계속 주고받는 건 그렇게 좀 쉬운 일은 아니잖아. 거기다가 이 남자 유부남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이렇게 하루에도 몇십 번의 서로 연락을 취할 정도로 둘은 한때 약간 뜨거운 관계였었던 것 같아. 자, 패트리샤는 당시에 너무나도 심한 우울증을 갖고 있었고 또 너무너무 고독하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어. 그래서 그녀 자신도 그러면 안 되는지 알면서 그래도 항상 누군가와 함께 해야만 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줄 알고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이 남자와의 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냥 너무 우울했고 너무 외로웠기 때문에. 자, 그녀가 재판에서 말하길 사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마치 자신의 엄마? 아니면 할머니?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라고 재판석에서 증언을 했대. 하지만 그 둘의 관계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어. 몇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불편해진 거야. 자, 이집트에 가서 둘이 휴가를 보냈대. 근데 이 휴가를 보내고 있었던 이 리차드 램스가 뭐 했냐? 자신의 몸 전체 구석구석의 사진을 찍었대. 그리고 그녀의 몸도 찍었대. 대략 몇 장의 사진을 찍었냐? 600장 이상의 사진을 찍었대. 자신의 나체, 몸 구석구석의 사진을 말이죠. 그러니까 변태기가 약간 있는 거지. 그리고 이 남자가 좋아했던 영화가 있대. 그게 권투 헬레나? 이런 영화래요. 그러니까 저도 들어본 적은 없는 영화인데 그런데 이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외과 의사가 주인공이야. 그런데 이 외과 의사가 자신이 사랑하는 연인을 절단하면서 그 사랑을 느끼는 약간 희열을 느끼는 그런 좀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어두운 내용의 영화래. 그런데 이런 영화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였다고 하는 거야.
자, 사실 그녀는 느꼈어. 내가 유부남을 만나선 안 된다. 그리고 이 남자 뭔가 이상해. 뭔가 무서워. 라고 느꼈겠지. 자신의 몸을 막 600장 이상 사진 찍고, 막 지사진도 찍어 보내고, 내 몸의 사진을 막 구석구석 막 겨드랑이 막 다 찍으니까 너무 이상한 걸 느낄 거야. 그 누구라도. 그래서 그녀는 더는 잘못을 저지르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그에게 뭔가 모를 두려움도 느껴서 결국 그에게 헤어지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끝내게 되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녀는 쇼핑을 하고 집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립니다. 띵동. 그리고 그녀는 받았죠. 인터폰을 통해서. 누구시죠? 그런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야. 왜냐면 인터폰에서 작은 화면을 볼 때 그 화면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녀는 뭔가 깨름직했어. 이상하다. 왜 인터폰에 아무도 없지? 왜 아무도 안 보이지? 확신을 못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렇게 말해. 부인, 당신만을 위한 패키지가 도착했습니다. 라고 약간 좀 생소한 목소리가 들린 거야. 그리고 그녀가 이제 100% 확신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서프라이즈인가?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보냈나? 이런 생각을 했겠지. 그러고 나서 이제 문을 열어주기로 결정하고 1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몇 초 후에 끝이 없는 지옥이 시작됩니다. 자, 그녀가 1층에 도착했을 때 그 엘리베이터 창에는 헬멧을 벗지 않고 온몸을 그 검은 어떤 가죽을 입은 폭주족 같은 그런 남자가 보인 거야. 헬멧도 안 벗고. 그래서 그녀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그 남자는 그녀의 머리를 붙잡아. 그리고 팔을 붙잡고 어떻게 했냐. 산성병을 그녀의 머리 위에다 그대로 다 부어버린 거야. 근데 그는 약간 뭐 가죽장갑, 뭐 가죽고 헬멧까지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다치지 않았고 그녀에게 그냥 생각을 해봐. 묶여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녀 얼굴에 이렇게 다 부어버린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녀는 아무것도 못한 채 비명을 질렀고 그리고 그 남자는 거리로 도망가 버립니다. 패트리스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거리로 이렇게 기어나갑니다. 거리에서는요, 그녀의 얼굴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녀는 얼굴이 이렇게 녹아내린 채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었고 인근의 부동산 회사 직원들에게 발견돼서 바로 병원으로 실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부동산 직원들이 왔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리차드 그자예요. 그자가 나한테. 리처드, 그것은 리차드 라면서 계속 그들에게 리차드라는 이름을 반복해서 말했다고 해. 자, 그녀의 인생을 절망에 빠뜨린 날은 2009년 12월 1일이었습니다. 자, 리차드는 공격이 있고 나서 몇 시간 뒤에 그의 집에서 체포가 돼요. 그런데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의 행동이 너무너무 소름이 끼치는데 뭐라고 있었냐? 그는 헤드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었대요. 한 여자에게 황산을 뿌려서 그녀의 얼굴을 다 녹아내리게 해놓고서 자기는 집으로 돌아가서 헤드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었던 거야. 자, 뿐만 아니라 경찰이 그의 집을 이렇게 검사하고 그의 이제 전화 뭐 행정 이런 것들 다 검사했을 거 아니야. 조사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의 전화 기록에 따르면 당일 그가 자기와 성관계를 맺을 만한 여자 4명에게 메시지를 보낸 기록이 나와요. 끔찍하지. 그러니까 뭐 다른 뒤쪽으로 성관계 약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나봐. 매춘 이런 걸 했나봐.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음악 들으면서 그 여성들의 4명한테 뭐 오늘 밤 시간 돼? 나는 괜찮은데 어때? 오늘 만날까? 이러면서. 자, 그리고 그녀는 법원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술해요. 제 머리와 온몸에 산을 덮어 씌웠어요. 전 그냥 죽을 것 같다고. 아마 난 죽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했어요.
자, 모든 산이 덮어 씌워진 채 그녀의 온몸은 녹아내리고 있었고 그녀는 죽을 거라고 자기가 죽을 거라고 확신했다고 해. 이웃 사람들에게 발견돼서 겨우겨우 병원에 가서 진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한 거야. 너무 진짜 이 미친 남자 갑자기 눈 봐봐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 얼굴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왜 이 남자 처음에 얼굴을 욕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 마음을 조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벨기에 법원은 리차드를 황산 테러 가해자로 구금하고 재판을 진행했죠. 그러니까 살인 미수죄인 거지. 자, 리차드 레메스는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어. 그날 그는 휴가를 받았고 회사에서, 그리고 보호복뿐만 아니라 이 산성 물질을 미리 구입해 놓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암살 시도를 부인해요. 그건 제가 계획적으로 한 건 아니고 그냥 뭐랄까 그녀가 나와 헤어지자는 거에 대한 그냥 우발적인 행동이었어요. 계획적인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보면 여러분 이게 계획적인 살인 행위였으면 법 구형이 더 높아. 그런데 만약에 그게 순간적으로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욱해서 저지르면 그게 정말 조금 계획했던 것보단 조금 낮게 구형이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는 미리 계획한 게 아니다. 나는 그냥 단지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 뿐이다. 라고 말은 했지만 그날 그가 행동한 거에 비하면 보호복, 산성을 구입했고 그리고 그가 회사에서 휴가를 받았고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는 계획을 한 게 맞다고 판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분명 절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전 느낄 수 있었어요. 자, 피고인은 재판이 시작됐고 그녀의 얼굴을 보자 그는 조용히 눈을 깔면서 그녀를 피했다고 합니다. 자, 이 영상은요, 그녀가 이제 너무 이 사건이 굉장히 커진 거야. 그래서 모든 언론에서 그녀를 취재하기 위해서 난리가 났었고, 그녀만을 위한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 이거는 그녀가 이렇게 황산 테러를 입고 이렇게 진료를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너무 가슴이 아픈 모습인데 사실 그녀는요 이 사고로 인해서 3개월 동안이나 혼수 상태에 있었어. 그리고 이 사건이 유명해지고 나서 그녀가 이 정도의 얼굴이 되기까지 그녀는 86번의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고 해. 이게 86번의 수술을 받고 난 정도의 그녀의 얼굴인 거야. 지금은 더 많이 받으셨을 수도 있죠. 결국 그녀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쪽 눈을 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와 왼쪽 귀의 대부분을 다 잃게 돼요. 그녀의 가슴은 변형됐어요. 녹아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배꼽도 없다고 해. 자, 이렇게 아름답게 미소 짓고 있는 금발의 여성은 찾아볼 수 없었죠. 패트리샤는 여성으로서 평생 치유하지 못할 그런 상처를 입은 것은 물론이고 그녀의 자녀들마저도 학교 생활에 피해를 입었다고 해. 왜냐하면 그녀는 100% 피해자가 맞아. 하지만 그가 유부남인 줄 알면서 불륜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안 사람들이 그녀가 황산태를 입은 것보다 원인은 너야. 그러게 누가 유부남 만나래? 이런 목소리도 있었던 거야. 그래서 패트리샤는 자신이 지금 이렇게 일그러진 외모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건 벨기에 모든 국민이 불륜을 저지른 대가라고 저를 손가락질하면서 욕하는 거예요. 라면서 그녀의 가장 슬픈 건 내 얼굴이 아니라 그들의 눈빛과 손가락질이다라고 인터뷰를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저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는 제 팔이 거품을 일으키면서 녹아내리는 것을 보았고 내가 죽어간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옷을 벗고 제 팔을 보았습니다. 뼈가 보였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전 제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전 이겨냈어요. 하지만 제 눈의 한쪽 시력과 제 귀의 청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야. 난 내가 너무 슬펐던 게 내가 죽어가는 것을 느꼈대. 이게 여러분 어떤 건지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뿐만 아니라 그녀 몸에 이게 황산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았기 때문에 그녀의 이렇게 몸까지 다 녹아내린 거야. 그래서 그 부식성 물질이 심장과 폐를 거의 태웠었대. 그러니까 건드리려고 했었던 것 같아. 그런데 다행히도 2007년도에 투여된 유방 보형물을 그녀의 가슴에 넣은 거야. 그래서 그 산이 심장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막아가지고 생명을 다행히도 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산을 뿌렸으면 이 몸에 뼈가 다 녹아가지고 이 안쪽까지 이렇게 다 들어갔겠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뭐 뜨거운 냄비야 만져도 아 뜨거워 이렇게 하는데 그녀는 온 전신이 다 산을 입었으니 그 고통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겠죠. 아,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진짜 너무 슬퍼. 자, 이 사진은요, 재판 판결이 난 직후에 그녀가 그 재판 구형을 듣고 눈물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리차드 레메스에겐 몇 년이 구형됐을까요?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패트리샤의 파멸된 그 삶은 갚기엔 너무나도 충분치 않은 재판 결과였어.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패트리샤의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서 또 다른 비극적인 사건이 밝혀져요. 그 사건이 무엇냐면 바로 16개월밖에 안 된 아기를 살인한 살인사건이 밝혀집니다. 자, 그 아이의 이름은 산드라라는 아기였어요. 1988년 1월 15일에서 16일로 넘어가는 어느 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진에 보이는 여성은요, 안토니 넷이라는 여성이래요. 이 리차드 레메스는요, 당시에 브뤼셀에 있는 하이스트리트 건물 10층에 살고 있는 21살의 이 안토니 넷 갈레메르스라는 여성과 밀회를 즐기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는 불륜을 아주 밥 먹듯이 저지르는 남성이었던 것 같아. 자, 그는요 패트리샤를 꼬실 때처럼 그녀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나 아내랑 헤어질 거야. 걱정하지 마. 나 믿지? 자, 패트리샤를 꼬실 때처럼 아내를 떠날 거다. 아내와 이혼할 거다. 라면서 그녀를 살살 꼬셨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이들 부부는 이혼하지 않았고 그녀는 기다리다 지쳐서 그를 떠날 계획이었어.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별을 통보하죠. 이제 우리 그만해요. 당신도 이혼할 생각 없고 저도 기다리는데 지쳤어요. 자, 그리고 나서 1988년 1월 15일 레메스는요, 그녀의 연인이었던 그녀의 집으로 갑니다. 자, 1986년 8월 23일에 태어났던 이 산드라라는 아기가 있었어. 그녀의 딸이었어요. 자, 리차드 레메스는요, 그녀의 집에 찾아가서 알았어. 그래도 우리가 하룻밤 정도는 더 함께해도 되지 않아? 라면서 그녀를 살살 꼬셔. 그리고 이제 뭐 그녀에게 어떤 음료수를 줬대. 잔에 담긴. 자, 마지막 축배라고 생각하면서 한잔하지? 라면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와 마지막 축배 아닌 축배를 들었고 그렇게 그녀는 깊은 잠에 빠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 눈을 뜬 그녀. 머리야. 자, 그녀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게 됐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그녀는 자신의 딸 방으로 갑니다. 하지만 딸이 더 이상 방에 없었던 거야.
어떤 풍성들과 양동이가 작은 침대 안에 이렇게 쌓여 있었고 창문이 열려 있었대. 그 너무 수상해서 창문을 이렇게 내다본 그녀는 경악을 금치 못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곳엔 이미 생명이 붙어있지 않은 몸으로 변사한 채 건물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거야. 자신의 16개월밖에 안 된 딸이. 처음에는 이제 그녀는 아기가 뭐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아장아장 걷다가 뭐 이렇게 기어가다가 창문을 어떻게 빠져나갔나? 이렇게 생각했대. 뭐 이렇게 창문 바로 밑에 침대가 있으면 아기가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왜 그를 의심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경찰들과 검사 그리고 한 소아과 의사가 그 산드라의 시신을 검사했어. 그리고 그녀의 방을 검사한 이 소아과 의사가 말했대. 아기는 다발성 골절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출혈을 일으켰습니다. 매우 강한 압박이나 타격을 당하면서 그렇게 사망한 겁니다. 라고 말한 거야. 근데 부검을 한 결과 그 산드라 16개월 된 아기는요, 죽기 전에 질식사를 당한 걸로 알려져 있어. 그러니까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많이 이렇게 뭔가 폭행을 당했고 결국에 목이 졸려 죽었다라고 부검 결과가 나온 거야. 그 16개월 된 아기를.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의심의 눈초리가 누구한테 가? 엄마, 그리고 그날 함께 있었던 리차드 레메스한테 간 거야. 그러면서 엄마는 너무 억울하잖아. 내 딸을 내가 죽이는 엄마가 세상에 어딨냐면서. 난 안 했어요. 세상에 자기 딸을 죽이는 엄마도 있어요? 전 진짜 아니에요. 저는 그냥 잠들었다가 눈을 떴는데 우리 딸아이가 그렇게 돼버린 거라고요. 그리고 리차드 레메스도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나는 그녀와 술을 먹고 그녀가 미리 잠이 들었고 나는 그리고 바로 집으로 왔어요. 라고 말을 한 거지. 하지만 둘 다 말뿐이었어. 믿을 만한 설명도 없었고 증거도 없었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됐냐. 수개월을 감옥에서 보낸 건 바로 그녀의 어머니였던 안토니 넷이었던 거야.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말해. 경찰은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저 나를 무너뜨리기만을 원했죠. 라면서 막 원통해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자, 재판이 끝나면 부검이 선고될 것이고, 그렇게 안토니 넷의 그 억울한 누명을 쓴 채 뭐 수감을 이미 다 끝내고 나온 거야. 어쨌든 그녀는 아이를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의심의 눈초리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대. 그러다가 20년 뒤에 이 브레이셀에서 일어난 사건, 이 패트리샤 사건이 터진 거야.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바로 리차드 레메스라는 남성이었어. 자, 안토니 넷은요, 패트리샤 사건에 접하면서 뭔가 사건이 나와 뭔가 닮았다라는 느낌을 받아. 그래서 사법경찰과 접촉을 해서 다시 내 검사 다시 해달라. 그 남자 내 남자 나랑 사귀었던 남자다. 근데 그 남자도 내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 며칠 뒤에 우리 애기가 죽은 거다. 난 억울하게 깜빵생활 한 거다. 라면서 이제 경찰에게 다시 재수사를 요구합니다. 자, 리차드 레메스는요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런 거 아닌데. 뭐 내가 패트리샤에 관련돼서 우발적으로 그녀에게 뭐 황산을 뒤집어 씌운 건 내가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애기? 산다라? 그건 난 몰라. 라면서 범행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증거 부족. 왜냐면 너무나도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 부족으로 인해서 계속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였대요. 자, 안토니 넷의 경우는요, 패트리샤의 그 유사성을 지지했다고 밝혔어. 나 그만 알아요. 나도 그만 사귀었었어요. 그 좀 이상했어요. 자, 왜냐면 모든 사건이 일어났을 때 황산 테러를 당했고 그리고 그녀의 딸이 죽었고 이 모든 게 바로 그녀들이 리처드에게 헤어지자고 한 뒤에 일어난 사건들이었기 때문이야. 자, 언급한 바와 같이 부검은 질식으로 인한 사망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도 창밖으로 애기를 던져버린 거야. 죽인 뒤에. 그래서 애기가 이제 뭐 뼈가 으스러졌고 뭐 그렇게 된 것 같아.
자, 어쨌든 이 리차드 레메스가 왜 그랬는지 제가 감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얘는 그런 거야. 감히 니깟 것들이 나를 차? 니깟 것들이? 안 돼. 딴 새끼한테 줄 바에는 내가 부셔버릴 거야. 죽어. 그냥 내 옆에서 죽어.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 아마도 그는 자신의 집착욕과 소유욕,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런 프라이드를 그녀들이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느낀 이 치욕감을 그녀들에게 지불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저지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끔찍하게 변해버린 그녀의 얼굴, 또 그녀의 삶, 또 그녀의 약간 트라우마. 그래서 이거는요, 그 안토니 넷이라는 여성과 그리고 패트리샤가 만났을 때 사진이다 라면서 그 해외 언론에 나와 있는 사진을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자, 너무나도 이게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더 좋아질 수가 없는 지금 이렇게 얼굴 상태니까 그녀의 인생은 누가 보상을 주나요? 그가 30년 동안 감옥에 있다 한들 그녀의 이렇게 아름다웠던 모습은 돌아오지 않을 텐데 말이죠.